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생명과학 원의 1단원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생명과학 1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시면 이제 막 생물의 특성 아니면 뭐 바이러스,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수능 연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단원에서 생명과를 틀리면 문과를 가야지 않나 싶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면 생명과학 1단원에 생물의 특성부터 보자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반응과 항상성, 발생과 생장, 그리고 성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 이 순서대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 영어로 하면 막 셀, 이런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합니다. 또한 세포는 이제 세포의 양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나뉘는데,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보면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세포 생물,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세포 생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세포 생물에는 뭐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 막 다 한 번씩 들어보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몸이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에 해당하고, 막 우리 같은 사람 또는 동식물 또는 다세포 생물로서 각각의 세포가 모여서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의 개체를 이룹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 테니, 그 다음으로 물질 대사. 물질 대사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리고 물질 대사에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시키는 동화작용과 구분자를 저분자로 분해시키는 이화작용이 존재하는데, 동화작용 하면 막 에너지가 합쳐지잖아. 그럼 뭐야? 에너지가 흡열작용 일어나지 않나? 그 예로는 뭐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렇게 막 합성이 붙어 있는 애들이 다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보면 되고, 이화작용은 이제 분해하는 거잖아. 분해. 세포호 또는 막 소화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다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올라왔을 테니까 알 거라 믿고, 다음에 반응과 항상성. 반응과 항상성은 먼저, 반응이란 자극에 대해서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걸 반응이라 하고, 자극에 대한 예시로는 파리지옥에 막 벌레가 붙으면 파리지옥이 막 입을 오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저녁에 막 고양이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고, 막 지렁이가 그래서 뽀글뽀글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막 프레쉬를 비추면 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런 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고, 항상성이 중요하죠. 딱 3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3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트로 체온, 삼투압, 혈당량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란 생물이 몸에서 감지된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항상성 예를 들어보면 체온, 상태, 혈당량인데, 막 추우면 몸이 떨린다, 이런 건 체온이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서 오수명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삼투압 조절. 그리고 막 식사를 해서 혈당량이 증가해요. 그럼 뭐 인슐린이 분비하고 막 정상 수준을 내려오는 이런 게 혈당량, 그런 거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로 생식과 유전, 발생과 생장. 4번째로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먼저,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 하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성숙한 개체로 자라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개구리는 먼저 수정란에서 올챙이, 어린 개구리, 성체 개구리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지나서 막 발생과 생장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발생이고 어디까지가 생장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딱 보시면 막 수정란까지가 발생인지 아니면 올챙이까지가 발생이 아니면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인지 헷갈리잖아요. 사실 답은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다. 그리고 어린 개구리부터 성체까지는 생장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로 생식과 유전.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깁니다. 또한 그 생식에는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무성 생식은 암수 생식 세포의 결합 없이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뭐 예를 들면 집신벌레의 분열법 아니면 효모의 출합법이 있는데 집신벌레 분열법 보면 막 집신벌레 이렇게 있는데 반복 잘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분리되는 거고 효모는 이런 효모가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효모에서 뭐 튀어나와요. 이거를 딱 자르면 이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분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에는 유전자에 의해 부모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그 예로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 뭐 다들 뭐 A형, B형, O형, AB형 갖고 있잖아요. 만약 부모가 A5고 부모가 한 명은 A5, 한 명은 뭐 O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은 A형, A5, O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막 B형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고. 여섯 번째는 그냥 적응과 진화. 마지막에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적응과 진화. 적응에는 서식 환경과 적합한 몸의 구조, 기능, 행동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막 곰이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가 그 적응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엔 먹이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 구성이 변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가 있는데 이 핀치새를 다 조사해보면 한 명은 막 부리가 뭐 오똑하고 아니면 한 명은 뭐 얄쌍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나의 먹는 열매에 따라서 이런 부리의 형태가 변하면서 그 진화를 거쳐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생물의 특성이고 이런 거는 사실 웬만해서는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자면 다 배운 겁니다. 더울 때 땀 흘려 체온을 조절한다. 체온 조절 뭐예요? 아까 강조했던 3개 중에 하나죠. 체온 항상성이나 항상성 유지가 이거고 정록생명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 부모의 유전 형체를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식과 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소나무가 물과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포장을 합성한다. 합성은 뭐라 했어요? 합성이 이제 저분자에서 구분자로 합성하면서 막 흡열도 하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은 뭐죠? 물질 대사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네 번째 육식동물 A는 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모기에 가시는 근육을 찍게 적합한 육식동물이 이런 건 뭐겠어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막 적응과 진화를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적응과 진화. 그다음에 식물이 빛을
향해 국어 잘하는 것은 항상성의 A다. 이건 OX 문제인데 항상성 뭐랬어요?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세 가지가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인데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것은 빛이라는 자극을 향해서 굽어 자라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므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X고 6번에 뱀의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것은 생물의 특성 중 저온과 진화 A다. 당연하죠. 쉬우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일단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 물질, 그러니까 DNA나 RNA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DNA를 막 전사 번역해서 RNA 만들고 이러는데 바이러스는 막 DNA만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RNA만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통 단백질 껍질 속에 자신의 유전 형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바이러스는 모두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물적 특성은 먼저 아까 말했던 유전 형체를 가지는 것, 또한 숙주 세포하면서 핵산을 복제해서 증식해서 유전 현상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적 특성이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무생물적 특성은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숙주세포에 들어간 거겠죠. 또한 세포 밖에서 입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무생물적 특성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를 찾기 위해서 먼저 세균 여과기 실험에다 알아보자면 세균을 막 담배 모자이크병 이런 바이러스에 걸린 애를 갈아서 막 즙을 냅니다. 즙을 내서 세균 여과기에 해봐요. 그래서 여과를 시키는데 만약에 막 세균 여과가 된다. 여과가 돼서 여기 여과에게 안 들어가면 그거는 세균보다 큰 애, 거기가 입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담뱃잎에서 담배 모자이크병이 안 걸릴 거고, 만약에 세균 여과가 안 돼가지고 입자보다 작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 여과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건강한 담뱃잎에 붙였을 때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릴 텐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다? 통과했으니까 밖에서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막 12년체로 구성된 여기 단백질 껍질 속에 자기가 유전 형제를 DNA, RNA 뭐 이런 것 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박테리오파지가 단백질 속에 자신의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막 세균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자신의 숙주세포 보통 대장균에 와 DNA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유전 형체를 막 복제해내고 그런 유전 형체를 조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숙주세포를 막을 찍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다시 다른 데 가서 이 짓을 반복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막 증식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의 과학 문제도 했는데 바이러스의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다. 아까 전에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X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 자신의 유전 형태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뭐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아까 뭐라 했죠? 아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이제 막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막 여러 변이 바이러스 발생했잖아요. 그런 게 다 돌연 변이 때문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는 세포의 형태를 취한다. 형광펜을 마치고 진하긴 하는데 세포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맞아 판구 방법, 귀납적 판구 방법과 연역적 판구 방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 판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귀납적 판구 방법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판구 방법이죠. 특징으로는 연역적 판구 방법과 다르게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특징이고, 그 예시로는 세포설, 진화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설, 실험 이런 거 실험을 진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관찰을 통해서 얻은 증거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보시면 제현상의 관찰, 이후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 보완, 관찰 해서 일반적인 원리,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런 관찰을 생기는 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는 게 이제 귀납적 탐구과 다른 방법인데요. 가설을 세움으로써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가설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실험이나 관측 등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로 막 푸른 곰팡이의 페니실린, 탄저병 백신 이런 걸 대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설을 설정한 후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 예시고요. 이것도 과정은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정리 분석, 결론 도출. 근데 가설이 옳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 뺑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이 맞으면 이제 일반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대조 시험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탐구를 수행할 때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을 비교하는 대조 시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험군과 대조군, 먼저 실험군이라면 실험을 할 건 아니에요. 그 실험을 위해서 조작 변인으로 변화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변화된 애고, 얘는 비교를 위해서 원상태 그대로 한 애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조작 변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조작 변이는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요인, 독립 변이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인. 그다음에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 얘가 이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이렇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 세 번째,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는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과정.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세포설이에요. 아까 세포설 뭐라 했죠? 세포설은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겠죠. 연역적은 이제 가설을 세우고 막 실험을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관찰만 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관찰만 했으면 얼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까 뭐가 세운돼 있죠? 제일 중요한 거. 귀납적 탐구과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OX 문제죠. 간단합니다. 실험군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변화시킨 집단이다.
맞는 말이죠. 반대말 그러면은 이제 뭐 대조군은 변화 안 시킨 거다. 이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도 다 풀고 일단은 뭐 대충 다 느낌은 다 핥아 맞잖아요. 핥아 맞으니까 기출 분석을 해보자면 정말 맞추는 정답은 93%, 89% 이거 맞추시면 문과 가셔야 합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기출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1번 감염 해파리에 대한 자료다. 이 해파리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된다. 이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A가 분포하는데 촉수에 물체가 나면 A에서 독이 분비된다. 보기를 보시면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뭐 강렬한 소리니까 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촉수에 독이 있는 세포에게는 물질회사가 일어난다. 세포니까 물질회사 일어나실 거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얘에 해당한다. 촉수에 물체가 붙는다는 자극에 의해 독이 분비된다는 반응 일어났으므로 자극에 대한 얘에 해당할 거니까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고 18번 또 쉽습니다. 89% 당연히 맞추셔야 하는 먼저 배조 실험을 진행했네요. 여기서 배조 실험을 진행했으므로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할 것이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이건 뭐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를 보시면 A는 조작 변인이다. A와 B 각각 이동한 개체의 빈도가 조작 변인이냐? 아니겠죠. 개체로 이동한 변인은 이건 종속 변인일 것이고 조작 변인은 대형 수조 안에 서로 다른 먹이가 들어있는 수조 A와 B 이렇게 A와 B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먹이의 양 이게 조작 변인일 것이니까 이건 X. 그다음에 먹이의 양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이거는 일단 결론을 보시면 먹이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는 결과가 이루어졌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A에서 A와 B 가까우로 이동한 개체의 빈도를 보시면 A가 B보다 많다. 그 말은 뭐다? 여기 먹이가 A가 B보다 많다. 그러니까 B에서가 A보다 많다고 헛소리죠. 정답은 X. 그럼 남은 건 디귿이니까 디귿인데 디귿을 보시면 많은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뭐 결론을 내렸다 하네요. 결론 도출이겠죠. 정답 2번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배워봤는데 살짝 좀 거창하게식으로 하긴 했지만 쉬운 내용이니까 다들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다른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